가능성 4. 동일한 반복 끝으로서의 단절, 영원한 시간이 지속, 반복되는 시간, 즉 무, 영생, 윤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죽음 이후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죽음에서의 네 번째 가능성은 니체의 영원 회귀의 관점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에서 영원 회귀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니체 사상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영원 회귀는 일단 윤회와 매우 비슷하다. 죽음 이후 삶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윤회는 전생의 과업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영원 회귀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아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확히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변화 없이 정확하게 동일한 삶이 영원한 반복이 영원 회귀다. 예를 들어보자. X씨는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창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졸업 이후 장기적 불황이 상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김 부장의 잔소리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가정을 이뤄 아이들을 낳고 살았다. 몇 번이 이직과 정리해고의 불안이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무렵 무사히 퇴직을 했다. 여유롭진 않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천천히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길고 힘겨운 삶이 끝나면 어떤 사후가 기다리고 있을까? 영원회귀에 따르면 X씨는 다시 20세기 말에 한국에서 X씨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난 삶을 새로운 삶인 것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살게 된다. 사실 X씨는 셀 수 없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X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해왔던 것이다. 자신이 삶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시 사는 삶, 당신은 어떤가? 영원 회귀가 맞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당신이 삶을 그대로 한 번 더 살게 되는 것이다. 순간마다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니체가 이렇게 끔찍한 사후관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회귀가 사실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영원회귀의 개념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회귀는 두 가지 시간의 길이를 전도시킨다. 그 두 시간은 인생과 순간이다.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100년의 인생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지금 당장의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을 소모하며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자신의 목표를 찍어두고 스스로를 그곳으로 내던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대입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수히 많은 순간을 참고 견디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순간순간을 힘겹게 인내하며 살아간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주변을 돌볼 시간도 없이 전력 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니체는 영원회귀 개념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밝힌다. 영원회귀에 따르면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의 길이는 삶의 반복만큼 무한대로 길어진다. 반면 인생은 10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일 뿐이다. 순간과 인생의 길이는 역전된다. 순간은 무한한 길이를 갖지만 인생은 유한한 길이로 한정된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현명해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지금 소모해 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영원히 반복해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영원히 반복될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나의 삶을 창조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도록 삶을 바꿔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은 존재,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지 않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이 삶을 창조하는 존재, 이 존재가 니체가 말한 초인이다. 물론 니체가 영원 회귀를 단지 문학적인 비유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실제로 영원 회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앞서 우리가 유물론이 윤회로 귀결됨을 알아보았던 것과 같은 논리로 니체는 영원 회귀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니체에 따르면 물질로만 구성된 이 우주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무한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의미 없는 세계다. 우주의 이 반복 운동은 영원한 시간 동안 무한하게 지속된다. 그렇다면 아주 무한히 길고 긴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 우리 이 우주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우주도 언젠가는 다시 탄생할 것이다. 우주는 무한한 시간 동안 반복되므로 그 무한성 속에서 지금과 동일한 우주로 반복될 기회는 충분하다. 그곳에는 지구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당신도 있고 김부장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다시 반복될 것이다. 물론 현대에 와서 니체의 영원 회귀는 과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기 조건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카오스 이론이나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에 근거하면 니체의 영원 회귀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과학적 실현이 가능성을 넘어 삶의 의미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자신이 삶을 돌아보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죽음 이후가 실제로 어떨지 아무도 확언할 수 없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사회의 낙오자 같아 보여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매사에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며 삶에만 집중할 것만 같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막연히 알고 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나마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경험과 과정이 나의 사후관을 지금처럼 만들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교로 지금의 사후관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 과학의 영향,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형성된 자신의 사후관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이라는 예정된 사건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행위를 이해하게 기준점이 된다. 죽음의 문제는 항상 삶의 의미와 엮여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는 삶에 대해서 말해볼 차례다. 3.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과 공시적 측면에서의 이식. 죽음 이후의 여정은 신비의 영역이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경이로운 신비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왜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 속에 있을까? 그리고 살아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삶의 신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이 두 측면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의 의미와 공시적 측면에서의 이식의 의미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고려한 역사적 측면에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시성이라고 하고 시간성을 배제하고 특정 시점이 현 상황을 기준으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시성이라고 한다. 삶은 시간 속에서 인생으로 드러나고 시간을 벗어나 현재의 공간에서 이식으로 인지된다. 삶의 신비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과 공간 안에서 발견되는 이식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삶의 의미, 인생. 우선 삶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나는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왜 하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배워가는 것일까? 그 이유와 의미는 살아가는 동안은 알 수 없다. 내 인생의 이유와 의미는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다시 말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될 것이다. 그것은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소설을 읽어나갈 때 주인공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독서의 과정 중에는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의 상황과 행동이 의미가 규정되는 순간은 우리가 소설책이 마지막 장을 넘길 때다. 소설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그때까지 모든 과정과 역사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공인 나도 마찬가지다. 왜 이 사람들을 만나야 했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는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 삶이 마지막이 도래하는 순간에 나는 비로소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생 전체의 의미는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확정된다. 그렇기에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먼 미래에 죽음을 앞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으로나마 나의 죽음의 순간을 선취하는 것뿐이다.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 현재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스스로 해석해 보아야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러한 방법은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제시한 해석학적 순환에 근거한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은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의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선행적으로 이해되어 있어야만 한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이해해야 하지만 부분의 의미는 반드시 전체 안에서만 확정된다는 순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의미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텍스트의 의미는 전체와 부분이 순환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 이를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해석학적 순환은 단지 특정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넘어서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순환이 요구된다. 전체를 아우르는 끝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앞서 생각하고 이해할 때 지금 현재 삶의 의미가 이해되고 현재의 부분이 의미가 이해될 때에야 궁극적으로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죽음은 필수적이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다. 죽음을 회피하고 모르는 채 하려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일상이 허전하고 불안하며 의미의 상실 속으로 던져지는 것인지도 모른다.